울진할 때 진짜 참 진짜입니까? 도배 진짜라고 하고 그 울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그 울자는 오을 울자거든요. 어떤 지방을 갖다니 울산 갈 때 울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울진 쪽에서는 도배가 많은 고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는 그 울진의 동면이죠. 동면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고장이기도 하고 어제 가가지고 한 75명이 갔다 왔는데요. 버스 2대 억지로 채워가지고 5군데나 보고 왔어요. 어제 울진을 가지고 울진을 도와준 거는 그 성유물 앞에서 점심 한 그릇 도와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어디 도와준다 해서 뭐 다른 고장도 마찬가지죠. 그냥 답사를 가서 그 지방에 식당이라도 이용하고 남은 뭐 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주면은 그 고장에 남은 참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사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답사가 쭉 이어질 텐데 웬만하면 같이 하시죠.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6월 13, 14, 15 2박 3일 동안 백령도 대청도 그쪽으로 이제 2박 3일 가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월요일날 통보를 하고 화요일날 낮쯤 돼가지고 40명이 당첨됐어요. 돈도 40만 원이나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님들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돈 좀 팍팍 쓰십시오. 살았을 때요. 정말입니다. 이거 농담같이 들리지만요. 소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써야 내 돈이에요. 써야. 아이고 아빠가 못 써. 언제 씁니까? 죽은 뒤에. 그렇게 생각하면 소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닌데 통장에 있는 건 더더구나 내 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정리해 주시니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 이 한국 대표 전통 목조 건물 섭렵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통 목조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그 목조 건물이 모두 국보입니다. 오늘 나오는 건물들은 참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물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국보만 선정을 해가지고 목조 건물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절간이죠. 절집에 가면은 그 목조 건물. 그걸 보면서 오늘 좀 기와집이네. 기와집 정도야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을 누구한테 남은 뭐 몇 가지라도 어떻다 하는 걸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문화재 지킴이 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건물, 이거는 목조입니까? 이 나무가 안 보이죠? 이거는 흙집이래, 흙집. 이런 집이 아직도 어딘가는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물론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고 마침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게 정다운 느낌이 들어서 이 그림으로 삼았습니다. 자, 국보에 대해서 미리 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보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통계를 연말에 12월 31일자로 통계를 해가지고 문화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국보가 작년 12월 31일자로 35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54점입니다. 354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나 하면은 이미 국보로 지정을 해가지고 작년 10월, 11월 그 무렵에 예고를 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올라가 있고 가장 임박해가지고 국보로 변경된 거는 문화재 홈페이지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쨌든 작년 말로서 354점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국보와 그 가운데 이거를 여기서는 352점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는데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가 국보가 가장 많으냐? 고려 때 106점, 조선 109점. 압도적으로 고려와 조선시대가 많습니다. 자, 유형별로는 한번 봅시다. 전적, 이건 뭐 책이죠. 책이 많고, 자기 50점, 불상 48, 탑이 35, 고분 29, 목조 건물이 32개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보 25점은 제가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를 제가 제 눈으로는 여기 목조인지 석조인지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확실하다 싶은 것만 이제 국보로 목조 건물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분류사로 보면은 목조가 32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예품이 25, 서화, 석조 건물, 선사 유물, 과학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책 종류다.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이제 해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58점. 제일 많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많고, 삼성리움박물관. 이 삼성리움박물관이 삼성가에서 모은 문화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입니까? 작년에 이걸 국가의 기준을 다 했어요. 이제 보관 장소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리움박물관,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간송박물관, 전형필 선생님이 만든 간송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대구박물관도 넉 점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석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190점이 여기저기 개인이 소유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다. 어쨌든 단일 장소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일 많다. 누가 갖고 있느냐? 국가가 소유한 게 170점이고 개인이 소유한 게 189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이 갖고 있는 게 더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만든 작품들이 국보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일 많다. 유형별로는 책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게 많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한 게 가장 많다. 민간이 소유한 게 국가가 소유한 것보다 조금 많다.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이거는 해마다 변하고 하기 때문에 뭐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건물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갔던 곳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원래가 16년 차거든요. 낮에 지킴이 활동을 하고 그때만 봤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학교 있을 때도 방학 때 할 일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게 방학이 1년에 2번씩 한 2달 동안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오늘 이리저리 이제 수고하고 서해안 한 바퀴 2박 3일, 남해안 한 바퀴 2박 3일 이런 식으로 같이 끌어다녔어요. 어쨌든 자 여기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안동 공정사 문학장 손드는 건 내가 생각 안 했습니다. 자, 지붕 형태를 가지고 보통 이제 한옥은 이야기합니다. 지붕 형태. 이렇게 된 이건 무슨 집입니까? 팔짝입니까? 여덟 팔자 비슷하지요? 이게 아닙니다. 맞배입니다. 맞배. 예. 맞배. 여기서 보면은 딱 대칭이 됩니다. 대칭.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서 본다고 빠징했을 때 양쪽이 똑같은 모양. 대칭. 지붕 형태는 맞배 지붕이다. 건물 구조는 칠양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양가. 양이라 이제 한자로는 양으로 표시하고 보통 우리말로는 도리. 양하고 도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들보, 대들보. 그거는 같은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이 건물 요거를 앞면이죠. 앞면에서 가로로 놓여 있는 부재, 가로로 놓여 있는 부재가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고 돌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여 있는 거 이렇게 세로로 놓여 있는 부재가 보입니다. 보.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칠량각 하면은요, 요 튀어나온 요런 부분을 보고 몇 개냐 하는 걸 판단합니다. 제일 위에 요 부분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좀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용화로 밑에 바로 제일 옆으로 쭉 뻗은 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고 칠량가니까 왼쪽으로 뒤쪽으로도 3개 앞쪽으로도 3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칠량가라고 해요. 이거는 이따 다른 그림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둥의 형태가 어떠냐. 지금 이걸 베얼림 기둥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베얼림 기둥이라는 표시가 잘 안 나죠. 어쨌든 가운데가 조금 더 볼록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안동에 있는 공정사 문학전도 약한 베얼림 기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둥 위에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기둥 위에 장식. 이 장식은 기둥 위에만 있잖아요. 이것도 기둥 위에만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심포라고 그러는데요. 주심포 양식. 몰입공 이런 말을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입공인데 몰은 뺏었다, 없앴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몰입공이라는 게 뭔 말이냐?
첨차 끝에 세서를 두지 않았다. 첨착하는 것은 요 끝부분을 말합니다. 끝부분에 쇠서, 여기 쇠서 하는 말을 여기 일부러 써놨습니다. 소우자입니다. 소우, 혀설. 우리말로는 쇠서, 한자로는 우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쇠석하면 쇠서라는 한자는 없습니다. 쇠서라는 한자는 없고 우리말로 쇠서라고 부르는데 뜻은 뭐냐? 소의 혀다 이 말이에요. 소의 혀처럼 이거 사람 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 혀를 내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몰입공 하는 거. 예, 몰입공. 첨차 끝에 쇠서를 두지 않았다. 소의 혀같이 뾰족하게 내민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그림으로 봐도 민두룩하게 이렇게 그냥 둥그려 놨잖아요. 그게 몰입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크기를 보통 이제 몇 칸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앞면 한 칸, 두 칸, 세 칸. 기둥은 4개죠. 기둥은 4개고 칸수는 3칸. 그래서 3 곱하기 4. 요거는 측면을 끝에 쓰자는 측면을 말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얼른 이제 숫자를 보면은 이 집은 세로로 훨씬 길고 가로가 좁은 그런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로는 한 칸이 상당히 큽니다. 한 칸이 큰데 세로는 가로에 반도 안 돼요. 그래도 요것도 한 칸, 요것도 한 칸, 요것도 한 칸. 자, 이렇게 해서 건물 크기는 이 가로 3칸, 세로 4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한옥은 이 길이를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3m고 요거는 2m고 이런 식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몇 칸짜리 집이다 하는 것만 듣고는 얼마나 큰지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집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1번으로 지금 내세웠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이제 이 건물을 언제 지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은 언제 수리를 했느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72년에 해체 수리할 때 1625년 상량문에, 근데 1625년에 수리를 했는데 상량문을 썼단 말이야. 1363년에 중수를 했다. 그러니까 1363년에 중수를 했으니까 지붕 수리는 보통 건물을 짓고 100에서 15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100년을 빼도 1263년, 150년 빼면 그보다 더 오래되겠죠. 그러니까 요때 중수를 했는데 상향문에서 적혀 있기를 1363년에 중수를 했다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봐서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는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부석사보다 오래된 건물이다. 이건 조금 이따 부석사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연도를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수리한 게 1363년에 수리했단 말이에요. 1363년에 수리했다 하는 게 나오니까 최소한 1363년보다는 이전에 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보다 얼마나 오래냐?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지어서
지붕 수리를 이제 한 100년, 150년 후에 하게 되니까 이제 건축 연대를 짐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언제 입주했는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 입주할 때 얼마나 줬는지 금액 대충 알지 정확한 금액이 몰라요. 이런 것들도 잊어버리기 전에 다 기록에 남겨가지고 자손들한테 팔 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 더더구나 어떻게 지었다. 이 기록을 참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정사 극락전. 수굴은 아미타불입니다. 극락전이니까 아미타 예리를 모셨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두 번째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투수사 무량수제죠. 1376년 우왕 2년에 중창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1376년에 중수를 했다. 아까 봉정사는 몇 년에 중수했습니까? 1363년. 아, 이거 기억하시네요. 몇 년 차입니까? 그거 기억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3년이에요. 자, 76이죠. 63년이잖아요. 76, 63, 13년 차예요. 수리를 13년 전에 한 게 극락전이고 봉정사는 극락전보다가 13년 뒤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은 것도 극락전이 먼저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정사나 문양수제나 정확한 연대를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중수한 기록을 가지고 짐작을 한다. 자, 요건 아까 지붕하고 다르죠? 지붕 모양. 요렇게. 여기 팔자 지붕입니다. 팔자. 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이 좀 세로로 좀 좁혀져 있어요. 정상적인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좀 좁혀져 있는데, 이 팔자 지붕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요 부분이 내림마루라고 합니다. 내림마루. 그다음 요 밑에 여기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꺾여가지고 추녀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용마루. 그리고 여기는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팔자 지붕은 휘퉁이에서 보면, 모서리에서 보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경상남영의 선화다이나 정천강 다음에 가시거든 유심히 보십시오. 반드시 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귀솟음 안 흐리고 귀 솟았죠. 귀가 처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귀가 오뚝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걸 귀솟음이라고. 이렇게 솟도록 만들려면은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서는 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오른 제일 끝 기둥, 가장자리 기둥, 요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기둥이 가운데에 있는 기둥보다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요. 그래야 솟아오를 거예요. 이 솟음. 네.
안 흐리고 요 부분을 말하는데 요 부분을 안 흐리고를 지붕 위에서 내려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있으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안 흐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안 흐리고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수평이 아니고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안곡. 그러니까 같은 처녀를 놓고 부르기를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인데 이걸 가리켜서 안곡이라. 지붕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요 가운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끝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이런 것을 안흐리곡이라. 자, 아까 비소섬 잠깐 나왔죠. 끝에 기둥이 가운데 있는 기둥보다가 더 높다. 그래야 이 귀가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안쏠림 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아마 들으실 거예요. 안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둥 한번 보입시다. 이게 수직인데 이 기둥이 안쪽으로 약간 굽어 있어요. 요것도 안쪽으로 굽어 있어요. 가운데 기둥은 그대로 수직으로 서 있고 양가에 있는 기둥이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모양을 안쏠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거의 다 처음 나오는 용어들인데 우리가 요거를 이건 상당히 전문가가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이제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비소섬 쉽죠? 귀에 있는 기둥이 길다, 높다. 안쏠림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안쏠림. 요거는 뜻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 안곡하는 게 이제 여기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안흐리곡은 지붕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양입니다. 안흐리곡. 자, 안흐리곡은 이게 수평이 아니죠. 이것도 수평이 아니고 같은 지붕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안곡이 되기도 하고 안흐리곡이 되기도 한다. 자, 요거를 아까 무량수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안곡이죠. 안곡이고 지금 우리가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볼 수는 없는데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운데가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안흐리곡이다. 자, 이제 배울림 기둥은 이 무량수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역시 사진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무량수전에 가보시면은 산책 동대라도 가운데 기둥이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다 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첩시 현상을 감지하기 위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이 가운데 조금 볼록하게 해야 아래 위가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인다, 같은 굵기로 보인다 하는데 제 눈이 시원찮이 그런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울림 기둥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칸사를 이걸 막아두면 안 된다. 이런데 문을 달든지 뭐 이런 벽을 붙이지 말고 그냥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 엉큼하게 뚫린 상태로 봐야 배울림 기둥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위에 장식은 주심보다 요 기둥 위에 하나만 장식해놨죠. 아까 그 봉정사 극락전보다는 훨씬 더 장식이 조금 화려합니다. 건물 크기는 5 곱하기 3이다. 예. 앞면 5칸, 옆면 3칸. 건축 시기 봉정사보다 13년 늦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1376년 나왔는데 1363년이 봉정사 중수했던 기각이거든요. 자, 주불은 이 무량수전의 주불은 아미타불이다. 아까 극락전의 주불하고 똑같습니다.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서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건물 서쪽 이쪽이죠. 일로 들어가면은 요 문이 어디 문이 지금 전화 여기 나 있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일로 들어가지 싶은데 여기로 문은 들어가서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서 왼쪽. 그러니까 이 서쪽이죠. 서쪽에 동쪽을 보고 아미타불이 앉아 계신다. 원래 서방에서 극락증조를 애쓰는 부처님이 아미타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모시는 거예요. 저기 모시는데 문제는 아미타불이 아니고 아미타불은 손 모양이 9가지 손 모양을 합니다. 9가지 손 모양 중에 하나. 그러니까 9가지 모습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아미타불이냐 석가모니 불이냐 하는 거는 또 뭡니까 다른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손 모양 보고 구별하는데 아미타불의 손 모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모르죠. 만든 사람인데 만든 사람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 손 모양은 항마촉진. 자, 항마촉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이렇게 펴가지고 배는 또 이렇게 항마. 그 다음에 오른손 그냥 손 펴가지고 아래에 땀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항마촉진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불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이름도 무량수제거든요. 무량수제인데 실제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 건물이 한옥 중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옥 중에서 안동 극락전보다는 조금 늦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면은 한옥은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최고의 건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나오네. 자, 이 지금 불상 한번 보십시오. 이 앞면이 아니고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데 손 모양이 요 오른손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와 있고 배 있는 쪽으로 와 있고 오른손은 땅을 향해 항마촉진. 자,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 요게 석가래인데요. 석가래가 일부분이 보이는데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천장을 연등 천장이라고 합니다. 연등. 모든 한옥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천장을 우리가 있는 이 사무실처럼 천장을 이렇게 막아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막아놓은 것도 있는데 천장을 석가래가 다 보이게 명천장이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웅장해 보이고 천장에 훨씬 높아 보이겠죠. 불상 재료, 소족하는 소조불, 소조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금가루를 입혀가지고 대부분 불상은 저렇게 금칠을 해놨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나무인지 쇠붙인지 흙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만든 사람도 물론 알겠고 전문가들의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 소조. 자, 불상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서쪽에 조금 멀찌감치 배치를 해 둠으로써 참배자와의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훨씬 더 이제 장엄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 아까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비소승, 안솔림, 안고, 안허리고. 자, 이거는 뭐 양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도면으로 나타내 봤는 건데, 삼양각. 암만 작은 집이라도 삼양이 안 되면 집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세로로 봤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용마루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마루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동서로 뻗어 있는 도리가 요하고 두 개. 그래서 요게 하나 지나가고 요게 세 개의 도리가 있다. 삼량가. 오량가는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량가. 고죽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고주 오량가. 요 기둥이 요 끝에 있는 기둥보다 높잖아요. 요거는 평주, 요거는 고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쪽에는 왜 기둥이 없느냐? 뭐 그렇게 해도 건물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짓겠죠. 높은 기둥 하나에다가 두 개의 평주, 일고주, 이평주, 오량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도리가 동서로 지나간다. 요거는 이제 이고주 같은 오량가인데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는 기둥이 없는데 요거는 기둥이 있어요. 고주가 두 개, 평주가 두 개, 도리가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다섯 개. 자, 일고주 7년가. 고주 하나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거는 이고주 7년가. 고주가 요거는 고주 하나인데 요거는 고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서 이고주가 되고 7개의 도리가 지나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일 끝에 추녀 쪽에 있는 거는 고주로 도리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9개로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불량가처럼 보이는데 맨 끝에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금 똑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가늘고 추녀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도리는 넣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건물 측면에서 본 거거든요. 측면에서 봤는데 종돌이, 그러니까 용마루 밑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돌이 종돌이, 그 밑에 있는 돌이를 상중돌이, 중중돌이, 하중돌이, 주심돌이. 그럼 도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량가지, 구량가. 구량가 집이고, 이고주, 기둥이 2개 덮고, 또 이평주, 2개의 평주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보락하는 거 아까 나왔죠? 들보, 보, 대들보.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해놨는데,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보이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대들보. 그 위에 하중보, 이것도 그냥 보거든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바로 용마루 밑에 바로 있는 보가 종보, 상중보, 하중보, 태보. 요까지입니다. 태보고 여기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들보가 돼요. 대들보. 이게 이제 단면도인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하고 도리를 확실하게 구별한다. 보는 세로로, 도리는 가로로. 네, 우리가 건물 딱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가로로 뻗어 있는, 석가래를 놓기 위해서 가로로 뻗어 있는 부재가 도리. 그 다음에 양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는 양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여 있는 부재 보, 대들보, 하중보, 삼중보, 종보. 이게 하나하나 까지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면도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자, 이제부터 각 건물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 다 드렸으니까요. 수덕사 대웅전은 지금 형태는 어떻습니까? 측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도 맞배입니까? 팔짝입니까? 맞배라는 확실하죠? 네, 맞배. 기록상 최고 건물이다. 이게 남아있는 기록으로서 1308년에 지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확실한 건물로 제일 연대가 확실한 거는 이 수덕사 대웅전이다. 이거는 그 건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요거는 영천 은혜사 말사인 거주암 명산전입니다. 은혜사보다가 오히려 이 영산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왜? 이 건물이 국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돌로 만든 경주 옥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526분의 나한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크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나한상 볼만합니다. 당연히 맞배 지부이죠. 자, 이거는 아마 국보 중에서 제일 작은 건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건중연대가 확실합니다. 이상대사 진영을 모신 조사당입니다. 조사당 뭐 이름은 약간 다르게 붙이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유상대사가 창건했는 절이 계속 사니까 유상대사 진영을 모셨다. 그리고 쓰던 지팡이를 뽑았더니 그 지팡이가 싹이 나가지고 잎을 피고 뭐 한다고 이 골담 쪽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철망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런 전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식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3 곱하기 1이잖아요. 앞에 3칸, 측면 한 칸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작은 건물이다. 강릉이 강원도 관찰사가 있던 곳이거든요. 강릉 객사 들어가는 모입니다. 임명관 사무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데 뚜렷하게 배열림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거는 그거는 감정이 뭡니까? 원주에 있는 거. 강릉에 있다가 원주에 있다가 그래. 자 이제 숭례문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숭례문은 우리 하고 서로 지었긴 했지만은 국보로 남아 있어도 되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건 아니고요. 요 지붕 모양이 우진각이에요. 우진각. 일단 우진각에 대한 지붕이 또 확실하게 하나 보입니다. 이건 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원래 구별이 안 되는데 자, 현판 글씨에 양녕대본이 썼다. 숭례의 두 글자가 불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불꽃을. 그래서 관악산에 그 화기를 억누른다. 억누르기 위해서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써가지고 관악산에 불기운을 막는다 그랬는데 막기는 그냥 스스로 탈버렸으니까. 불은 탔지만은 이 석축 위에 목조 부분만 탔지 이 석축이 무너지고 한 건 아니랬거든요. 자, 모의사 극락고전 이 모의사 강진인가 있습니다. 강진이 있는데 이것도 보다. 자, 이거는 도갑사 해탈문. 그러니까 이 도갑사 대웅전이나 부처님 모신 집이 아니고 해탈문이 바로 그거다. 이런 것도 아주 귀한 거죠. 이 문을 지나야 해탈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자만쯤이죠. 자, 안동에 있는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아까 극락전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저 집같이 보이죠. 이 건물의 특징은 다른 것도 물론 특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도 요 앞면에 텐마루가 있어요. 이거 지금 사진을 봐서 얼른 잘 안 보입니다. 쪽마루를 깔아놨다 여기 앞에다. 어느 절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안동의 봉정사만이 쪽마루를 깔아놨다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우진각을 우리가 높은 데서 내려다 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우진각이고, 우진각.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측면은 삼각형을 이루고, 측면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기와를 덮었고, 여기에 팔만대장경이 보관이 되어 있고, 측면에 둘 작은 건물, 여기도 고려 경판인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연사에 가도 이 근처에 접근도 못합니다. 해봤자 뭐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국보이거든. 장경판이 아니고 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 국보다. 그러니까 장경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물론 이게 세계유산으로 올라 등재가 되어 있고, 우진각지. 그 지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팔짝집이 가장 우아하고 대우받는 건물, 가장 중심 건물이 팔짝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배도 많고,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이다. 세 가지, 뭐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송광사, 국사전. 송광사가 이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16국사를 매출하는 절이다. 그런 나라의 스승이다 이 말이죠. 국사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훌륭한 스님들을 국사로 모셨는데 국사 영정을 모신 곳이 국사전입니다. 국사전인데 자, 이 건물은 이제 어디가 입합니까? 여수죠, 여수. 최근에 여수에 가본 일이 없는데 진짜 이거는 건물이 큽니다. 자, 몇 칸입니까? 15 곱하기 5 15칸. 앞면이 15칸. 측면이 5칸. 그러면 5, 25, 75칸짜리. 75칸. 이 건물 하나가 한옥으로 말해서 75칸짜리 집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다. 진남관. 병영시설입니다. 병영시설, 군사시설. 이거는 세병관, 통영에 가면 봅니다. 세병 하는 말 뜻이 병기를 씻는다 뭐 이런 뜻인데 삼도 수군 통제사가 있던 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화암사 극락전 문제 초창기에 여기 갔다 왔습니다만 완주, 전주 옆에 완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완주에 있는 화암사 극락전이 최근에 국보로 승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유명하냐? 제일 밑에 하항식 하고 나오죠. 하항. 여기
여기 이제 석가래가 있고 석가래 밑에 이렇게 부재를 지금 이쪽에서부터 뻗어내 가지고 부재를 이렇게 길게 뻗어 가지고 처마를 더 길게 만든 구조. 이게 하항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항식 건물이 이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항식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면은 화항사 가지 않으면 몰라요. 화항사 극락전이 처마를 길게 뻗을 수 있도록 석가래 밑에 부재를 달아서 길게 뻗쳐가지고 이 석가래를 지탱하도록 했는 구조를 하항식이라.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하항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하항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 이거는 뭐 옥주사 팔상전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이거는 이제 종묘 정전. 이거는 뭡니까? 청경궁 정전입니다. 명정전. 미륵전, 금산사. 견훤이가 갇혀있던 곳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들한테 갇혀있던 곳. 여기 마루가 깔려있고 마루 밑에 좀 공간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1층 지하라 되어 있죠. 지하 공간에 한 서너 달 아들한테 갇혀가지고 나중에 탈출을 하고 그런 순환을 겪은 곳이 바로 금산산 미륵전. 이거는 이제 화음입니다. 화음이 아니고 구례. 통도사. 예천 용문사. 대장년도 6%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청덕궁. 정군이죠. 정전. 이거는 은정전, 경복궁, 은정전. 그러니까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세 개의 궁궐의 정전은 다 국보로 승진이 되어 있습니다. 경회로. 이거는 밑에는 돌기둥이고 위는 나무기둥입니다. 이 연못을 일부러 팠습니다. 일부러 파고 연회를 하던 장소다. 자, 한 50분 연락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목조금에 대해서 국보만 모아가지고 대략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에 혹시 저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다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맨장박 하는 건 이거는 뭡니까? 맛배 지붕의 경우에는 측면에서만 보입니다. 이거는 도리가 몇 개 딱 하니까 끝나는데 팔짝 지붕의 경우에는 지붕을 덮어놔가지고 몰라요. 해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몇 년간지를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늘 예상보다 많이 오셨네요.
진짜 나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사님 오셨습니다. 항상 오셨죠? 네. 오시고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